늙은 년이 뭘 안다고! 72년 동안 편안하게 살았으면서 이제 죽기만 하면 된다고 알겠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72세 정의 할머니에게 벌어진 새벽 3시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정의 할머니가 어떻게 그 위기를 벗어났는지 끝까지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밤새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새벽 2시 40분. 부산 감천문화마을의 언덕배기가 고요했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깔의 작은 집들이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관광객들이 떠난 후의 적막감이 골목마다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낡은 빌라의 3층에서 72세 박정의 할머니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혼자 사는 지 8개월째였습니다. 40만 원짜리 월세방에서 아들이 보내주는 생활비로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죠. 할머니의 작은 방에는 오래된 이불과 낡은 옷장, 그리고 손바닥만 한 냉장고가 전부였어요. 벽에 덩그러니 걸린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상훈이의 모습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매일 밤 잠들곤 했어요.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습니다. 쿵, 쿵, 쿵. 거칠고 다급한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라버렸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주먹으로 문짝을 후려치는 것 같았어요. 온 집안이 그 진동으로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꿈인 줄 알았어요. 누가 이 시간에 혼자 사는 72세 할머니를 찾아온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소리는 계속됐고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쿵쾅, 쿵쾅. 할머니의 심장이 덩달아 요동쳤어요. 가슴 한복판에서 무언가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할머니, 할머니.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굉장히 다급하고 절박한 톤이었어요. 마치 집에 불이라도 난 것처럼, 아니면 누군가 쫓기고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정의 할머니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났나 싶어서 후다닥 현관문으로 달려갔어요. 맨발로 차가운 바닥을 딛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예요. 강민호예요. 4층 강민호. 아, 민호구나. 할머니는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민호는 4층에 새로 들어와 사는 23살 총각이었어요. 야간 택배 일을 하며 혼자 사는 조용한 청년이었습니다. 가끔 계단에서 마주치면 항상 정중하게 인사했고,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언제나 먼저 나서서 도와주던 착한 아이였어요. 그런 민호가 새벽에 이렇게 다급하게 찾아온다는 것은 분명 무슨 일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왜 그래, 민호야? 이 새벽에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문고리에 손을 걸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빨리 도망가세요. 그 한마디가 귀에 꽂히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도망가라고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여서 자물쇠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민호의 창백한 얼굴이 할머니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에 온화하고 순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눈이 동그랗게 커져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빨리요. 민호가 할머니의 손목을 움켜잡으며 말했어요. 그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덜덜 떨리고 있다는 걸 할머니가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무서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하게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할머니가 물었지만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목소리가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민호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이 할머니의 마지막 의구심까지 날려버렸어요. 이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급한 상황이었어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재빨리 침대 밑에 있던 낡은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그 가방 안에는 통장과 도장, 그리고 몇십만 원 되지 않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평생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민호가 할머니의 팔을 붙잡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계속해서 부들부들 떨리고 있다는 게 할머니에게 전해졌어요. 이 착한 청년이 이렇게까지 무서워한다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가슴도 덩달아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할머니가 속삭이듯 물었지만 민호는 입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어요. 쉿! 조용히 하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어요. 마치 무언가를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몇 초 후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요. 빨리요. 둘은 건물 뒤편으로 돌아 좁은 골목으로 나섰어요. 새벽 공기가 날카롭게 뺨을 스쳤습니다. 차갑고 습한 바람이 할머니의 얇은 잠옷을 파고들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고 고양이 한 마리가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그들을 보고 황급히 도망갔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는 평범한 새벽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도망치듯 뛰어나와야 했을까요?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온통 물음표만 가득했습니다. 쿵! 바로 그때였어요. 정의 할머니가 살던 3층에서 무거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뭔가 단단하고 큰 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같았어요. 아니면 문짝이 부서지는 소리일 수도 있었습니다. 민호와 할머니는 동시에 고개를 들어 위를 올려다봤어요. 할머니가 방금 전까지 있던 그 방 3층 창문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나올 때는 전등을 끄고 나왔는데 말이에요. 저게 뭐지?
할머니가 중얼거렸지만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할머니의 손을 더 세게 잡고 길 저편으로 이끌었습니다. 더 멀리 가요. 빨리요. 하지만 할머니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됐어요. 내 집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민호는 어떻게 그것을 미리 알았던 걸까요? 골목 끝에 다다랐을 때 둘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민호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지금이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고 할머니를 돌아봤어요. 가로등 불빛에 반쪽이 가려진 민호의 얼굴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긴장감이 흐르는 깊은 밤의 한 장면 말이에요. 할머니, 이제 말씀드릴게요. 민호가 입을 열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그들이 살던 건물 앞에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헤드라이트가 꺼지자 어둠이 더욱 짙어졌어요. 차에서 3명의 사람이 내렸습니다. 어둠 속이라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그들의 움직임이 조심스러우면서도 목적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야? 할머니가 물었을 때 민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할머니 가족이에요. 가족이라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벽 3시에 남의 집에 몰래 침입하는 것이 가족이라고요? 하지만 곧 끔찍한 추측이 할머니의 머릿속을 스쳤어요. 혹시 그 가족이라는 게 설마 며느리 은경이와 아들 상훈이는 아닐까요? 그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습니다. 은경이와 상훈이가 새벽에 내 집에 왔다고요? 그것도 이렇게 몰래 말이에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할머니의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며느리가 자꾸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던 것, 아들이 점점 차가워졌던 것, 그리고 무엇보다 민호가 최근 며칠 동안 이상한 질문들을 했던 것까지 말입니다. 할머니 혹시 며느리분이 할머니한테 이상한 음식이나 음료수 같은 거 자꾸 갖다 주지는 않나요? 할머니 며느리분이 할머니 방에 혼자 있을 때가 있나요? 할머니 며느리분이 할머니 약 같은 걸 챙겨주시나요? 그때는 왜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하나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민호가 뭔가를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민호야, 너는 어떻게 그런 걸 알았던 거야?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민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요. 가면서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둘은 24시간 찜질방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뒤돌아보니 할머니 집 3층 창문에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할머니가 그 방에 그대로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새벽 바람이 불어와 할머니의 얇은 잠옷 자락을 흔들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바람이었지만
어쩌면 그 바람이 할머니를 살려준 건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만약 민호가 깨워주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제야 할머니는 자신이 부들부들 떨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서움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분노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키운 아들이 며느리라고 부르며 사랑했던 여자가 자신을 이렇게 대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민호라는 천사 같은 청년 덕분에 목숨을 구했으니까요. 만약 이 아이가 없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고마워, 민호야.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민호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아직 고마워하시기엔 일러요, 할머니.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려던 찰나 찜질방에 도착했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입구를 보니 비로소 안심이 됐어요.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이제 시작이라고요? 도대체 무엇의 시작이라는 걸까요? 찜질방 로비의 밝은 형광등 불빛 아래서 민호의 얼굴을 제대로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진지하고 단단한 표정이었습니다. 평소에 순진해 보이던 총각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로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민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들으시고 나면 많이 충격받으실 거예요. 정말 들으실 건가요? 정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뭘 더 망설이겠습니까? 게다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지 않아요? 내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말입니다. 그래, 말해봐. 할머니가 각오를 다지며 말했을 때 민호가 깊이 숨을 들이쉬더니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며느리분이 할머니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찜질방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도, 밤늦게 찜질방에 온 사람들의 발소리도, 심지어 할머니의 숨소리까지도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았어요.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 순간, 정혜 할머니는 단 하나의 질문만 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민호의 그 한마디가 할머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며느리분이 할머니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라는 말이 말입니다. 찜질방 로비의 따뜻한 불빛 아래에서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죽이려고 한다고요? 은경이가 저를요? 아무리 사이가 안 좋다고 해도 설마 그런 끔찍한 생각까지 할까요? 하지만 민호의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것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상상이 아니었어요.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할머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민호가 말한 대로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진실이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이고 더 끔찍한 진실이 말입니다. 새벽의 경고는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로 위험한 게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찜질방 로비의 소파에 앉은 할머니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던진 그 한마디가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며느리가 할머니를 죽이려 한다는 말이 귀에서 맴돌았어요. 민호야, 그게 무슨 소리냐? 할머니가 간신히 목소리를 짜내며 물었습니다. 민호는 할머니의 팔을 부축해서 소파에 깊숙이 앉혔어요. 할머니가 너무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거든요.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어야겠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폭탄을 다루는 사람처럼 신중했어요. 며느리분과 언제부터 사이가 안 좋으셨나요? 그 질문을 받고 보니 참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처음엔 정말 좋았거든요. 은경이를 처음 만났을 때는 이런 예쁘고 착한 며느리를 어디서 데려왔나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처음엔 아니었어. 할머니가 중얼거리듯 말하자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지난 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은경이를 처음 본 건 4년 전이었어요. 그때를 떠올리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상훈이가 데려왔을 때 정말 반가웠거든요. 37세가 된 아들이 워낙 일만 하느라 결혼 생각을 안 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는데 은경이가 하얀 원피스를 입고 와서 정중하게 인사하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상훈 씨로부터 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목소리도 부드럽고 예뻤어요. 첫인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쁘기도 했지만 예의도 바르고 무엇보다 상훈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눈이었거든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아이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혼 준비도 제가 나섰었어요. 혼수며 예물이며 신혼집 마련하는 것까지 평생 모은 돈을 거의 다 썼다고 봐야죠. 당시 통장에 있던 2억 5천만 원을 거의 다 털어서 상훈이의 신혼집을 장만해 줬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30평대 깔끔한 집이었거든요. 은경이가 그때 한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어머님 덕분에 너무 좋은 집에서 신혼생활 시작하게 돼서 감사해요. 그때 정말 뿌듯했었거든요. 내 며느리가 이렇게 고마워하는구나 싶어서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주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명절에 와서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님, 이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해요. 차례상에 이것저것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습니다. 그 다음엔 아예 명절에 안 오더라고요. 핑계는 항상 있었어요. 은경이 집 부모님이 아프시다거나 은경이가 회사 일이 바쁘다거나 말입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며느리 입장에서도 힘들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 거라고, 상훈이가 행복하면 그만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상훈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정말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남편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은경이가 한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머님,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우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때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혼자 남겨진 게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같이 산 지 한 달도 안 돼서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은경이는 할머니가 하는 모든 일에 간섭했어요. 요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TV 보는 것, 친구들 만나는 것까지 말입니다. 어머님, 그 반찬은 짜요. 어머님, 그 프로그램 너무 시끄러워요. 어머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계속 잔소리가 이어졌어요. 급기야는 할머니가 25년 동안 운영했던 분식집까지 정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분식집은 할머니의 자랑이었습니다. 남편이 아플 때도 그 집 덕분에 병원비를 댈 수 있었고, 상훈이 대학 등록금도 거기서 나온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은경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낡은 장사는 안 맞아요. 정리하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었거든요. 상훈이가 완전히 은경이 편이 되었다는 거였어요. 할머니가 은경이와 의견이 다를 때마다 상훈이는 항상 은경이 말만 들었습니다. 엄마, 은경이 말이 맞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고집을 부려?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엄마가 너무 구시대적이야. 좀 변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할머니가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27년 동안 키운 아들이 고작 3년 사귄 여자 편만 들다니. 그때 정말 허탈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타가 된 건 지난 겨울이었어요. 그날도 지금처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독감에 걸려서 열이 펄펄 끓고 있었는데 은경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병원에서 검사 받으세요. 우리한테까지 옮으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 모자라서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아침에 문득 조용하다 싶어서 나와보니 집이 텅 비어 있더라고요. 냉장고에 쪽지 하나만 덩그러니 붙어 있었어요. 어머님 결과 나올 때까지 절대 나오지 마세요. 음식은 냉장고에 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픈 시어머니를 혼자 두고 어디를 간 걸까요?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고, 기침 한 번 하면 혼자서도 미안해서 입을 막고 있어야 했어요. 셋째 날 저녁이 되어서야 상훈이와 은경이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둘 다 얼굴이 까맣게 탔더라고요. 은경이가 들고 온 가방에는 면세점 쇼핑백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어디 다녀왔냐고 물었더니 은경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 답답해서 잠깐 베트남 나트랑 다녀왔어요. 베트남 나트랑이라고요? 시어머니가 독감으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신혼여행도 아니고 베트남으로 여행을 다녀온 거예요. 어머님 많이 아프셨어요? 하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하고 묻더라고요. 마치 귀찮은 일 하나 처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정말 서러웠어요. 이게 가족인가 싶었습니다. 내가 죽어도 모를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독감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는데도 은경이는 계속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상훈이랑 은경이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살짝 열었는데 거실에서 상훈이와 은경이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여보, 어머님이 계속 이러시면 우리 생활이 너무 힘들어. 은경이가 말했어요. 그러자 상훈이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게, 맨날 간섭하고 우리 사생활도 없고 차라리 어머님 혼자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도 편하고 그게 좋겠어. 요양원도 있고 하니까. 요양원이라고요? 할머니가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몸도 건강한데 요양원에 보내겠다고요? 그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훈이가 할머니한테 와서 말했어요. 엄마, 우리 잠깐 떨어져서 살아보는 게 어때? 정중한 말투였지만 결국 쫓아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할머니가 물었더니 상훈이가 한숨을 쉬면서 답했어요. 엄마도 알잖아. 세대 차이 때문에 자꾸 부딪히게 되고 결국 할머니는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월세 40만 원짜리 그 작은 방에서 혼자 살게 된 거였어요. 상훈이가 생활비로 한 달에 60만 원씩 보내주긴 했지만 그것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처음엔 60만 원, 그 다음엔 50만 원, 최근엔 40만 원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은경이가 자꾸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요양원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 시설이 정말 좋아졌어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사시기 위험하잖아요. 집도 파시고 요양원으로 가시면 여생을 편안하게 사실 수 있어요. 집을 팔라고요? 할머니가 평생 모아서 산 그 집을 팔고 요양원에 들어가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내 집은 절대 안 판다. 내가 죽으면 너희한테 줄 거니까 걱정 말라. 그랬더니 은경이 표정이 싸늘하게 변하더라고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민호의 표정이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말을 마치자 민호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저는 우연히 며느리분과 아드님의 대화를 들었어요. 무슨 대화요? 할머니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대화요. 처리라고요? 저를 무슨 물건처럼요? 할머니가 되물었을 때 민호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일주일 전이었어요. 밤늦게 택배일에서 돌아오는데 4층 제 방 앞으로 차가 한 대 와 있더라고요. 처음 보는 차였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집도 안 팔겠다고 하고 요양원도 안 가겠다고 하고. 며느리분의 목소리였어요. 그랬더니 아드님이 그럼 어떻게 하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다른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고로 만들면 되지. 보험금도 나오고. 그 순간 할머니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사고로 만든다고요? 보험금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지켜봤어요. 혹시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그 사람들이 정말로 왔어요. 아드님이랑 며느리분 그리고 처음 보는 남자 한 명이요. 그래서 급하게 할머니를 깨운 거예요.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은경이가 왜 자꾸 집을 팔려고 했는지, 요양원을 가라고 했는지, 할머니가 고집을 부리니까 아예 다른 방법을 생각한 거였어요. 그런데 민호야, 너는 뭔데? 어떻게 그런 걸 알았어? 보험 사기 사건이었어요. 저희가 추적하고 있던 연쇄 보험 사기 사건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보험 사기라고요? 며느리가 이미 다른 사람들한테도 비슷한 짓을 했다는 뜻이야? 할머니가 말하자 민호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실 저희는 6개월 전부터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어요. 경찰에서 의뢰받은 건이거든요. 6개월 전이요? 네. 처음에는 단순한 보험 사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사하다 보니 연쇄살인 사건이었던 거죠. 피해자가 벌써 6명이나 됩니다. 6명이나요? 할머니가 7번째 타겟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머니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이렇게 빨리 실행에 옮길 줄은 몰랐어서 급하게 구출 작전을 펼친 거고요. 그럼 처음부터 나를 지키려고 왔던 거야? 맞습니다. 저희는 경찰을 대신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할머니를 보호하는 임무를 받았어요. 이미 6명이 죽었는데 더 이상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민호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보여줬어요. 사진들이었는데 은경이가 다른 남자들과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며느리분의 피해자들이었어요. 모두 사망했고요. 피해자들이라고요? 첫 번째 남편 박철수 씨는 4년 전 승용차 브레이크 고장으로 사고사했어요. 두 번째 남편 김영호 씨는 3년 전 급성 심근경색으로 병사했고요. 세 번째 남편 이정민 씨는 2년 전 등산 중 추락사했습니다. 할머니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6명이나 죽였다고요? 그리고 네 번째부터는 결혼하지 않고 동거만 했어요. 동거남 최대건 씨는 작년에 음독 자살했고 오준석 씨는 8개월 전 가스 중독 사고로 죽었어요. 6번째 황민재 씨는 5개월 전 물에 빠져 익사했고요. 모든 사망자에게는 고액의 보험금이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은경이가 모든 보험금의 수혜자였고요. 총 보험금 규모만 해도 15억 원이 넘어요. 15억 원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모든 사망자가 만난 지 1년 안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 직전에 모두 고액 보험에 가입했고요. 은경이가 권유해서 말입니다. 그럼 상훈이도 벌써 보험에 들었다는 뜻인가요? 네. 3억 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요.
수혜자는 당연히 은경이고요. 할머니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어요. 은경이가 상훈이와 결혼한 것도, 할머니에게 집을 팔라고 조른 것도 모든 게 계획된 범죄였던 것입니다. 저희가 할머니를 보호하는 건 단순한 개인적 동정심이 아니에요. 이미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연쇄살인범을 잡기 위한 공식적인 수사의 일환이에요. 할머니는 중요한 증인이자 미끼 역할을 해주셔야 해요. 그런데 민호야, 그럼 경찰한테 신고하면 되잖아. 그게 문제예요, 할머니. 지금까지는 모든 게 사고나 자연사로 처리되었거든요. 증거가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현행범으로 잡아야 해요.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의 말입니다. 민호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할머니를 미끼로 사용해서 은경이가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고 그 순간을 증거로 잡는 거였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완벽하게 준비할 거예요. 할머니가 다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가 걱정하는 건 자신의 안전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상훈이는 어쩌지요? 설마 상훈이도 같이 처벌받는 거야? 민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아드님도 이미 며느리분의 계획에 동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제가 들은 대화에서 아드님도 할머니를 제거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상훈이까지요? 목숨 걸고 키운 아들까지 할머니를 죽이려 한다고요? 아니야. 상훈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할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지금 아드님은 며느리분한테 완전히 세뇌된 상태예요. 며느리분이 어머님이 우리를 괴롭힌다. 어머님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라고 계속 주입시켰을 거예요. 생각해보니 맞았어요. 상훈이가 할머니한테 차갑게 대하기 시작한 건 은경이와 결혼한 이후였거든요. 특히 작년에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상훈이도 공범이라는 뜻이야? 법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며느리야 처음부터 남이었지만 상훈이는 할머니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할머니를 죽이려 한다니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가 너무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나 봅니다. 괜찮아. 그냥 생각보다 충격이 커서 그래.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무너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고 그들의 음모를 막아야 했어요. 민호야,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할머니는 며칠 동안 숨어 계셔야 해요. 그동안 저희가 증거를 수집하고 함정을 준비할 거예요. 어디서 숨어요? 저희 탐정사무소에 안전한 곳이 있어요. 거기서 지내시면 돼요. 민호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였습니다. 할머니, 한 가지 약속해 주셔야 해요. 뭔데요? 절대로 혼자 행동하지 마세요.
며느리분은 지금 할머니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만약 할머니가 나타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없애려고 할 테니까요. 맞는 말이었어요. 지금 은경이는 할머니를 처치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갑자기 할머니가 나타나면 당황할 거예요. 그러면 더 위험한 방법을 쓸지도 모르고요. 알겠어. 내 말대로 할게. 그럼 이제 가요. 형한테 연락해서 차 보내달라고 할게요. 밖으로 나가자 새벽 공기가 더욱 차가워져 있었어요.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더욱 어두워져 있었어요. 며느리가 연쇄살인범이라니. 그리고 자신의 아들까지 그 계획에 동조하고 있다니. 이제 정말로 위험한 게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후회 안 하세요? 길을 걸으면서 민호가 물었습니다. 뭐요? 아드님까지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잠시 생각해 봤어요. 상훈이는 할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27년 동안 키운 소중한 아들이었어요. 그런 아들이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진실이었어요. 그리고 정의였고요. 후회 안 해.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처벌받아야 해. 그게 내 아들이라고 해도 말이야.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가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하긴요. 그냥 살고 싶을 뿐이야. 그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민호가 손을 흔들자 차 안에서 사람이 내렸어요. 민호보다 조금 큰 남자였는데 아마 민호가 말한 형인 것 같았습니다. 형,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할머니예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김동우라고 해요. 민호 형이고 탐정 일을 하고 있어요. 동우라는 청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민호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더 성숙해 보였어요. 고생 많으셨을 거예요. 차에 타세요. 차는 따뜻했습니다. 히터가 켜져 있어서 얼었던 몸이 조금씩 녹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지금부터 며칠 동안 힘드실 거예요. 동우가 백미러로 할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텨주시면 반드시 정의를 구현해 드릴게요. 고마워요, 동우 씨. 정말 고마웠어요. 이 낯선 형제가 할머니의 목숨을 구해줬을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까지 도와주다니요. 차가 도시를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 풍경이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할머니였는데 하룻밤 사이에 거대한 음모의 중심에 서게 되었으니까요. 할머니 무서우시죠? 민호가 물었습니다. 무서워.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가만히 있다가 정말로 죽는 거야. 맞아요. 할머니가 용감해서 다행이에요. 용감하다니요. 저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인데요. 그런데 동우 씨,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일단 며느리분의 과거 행적을 더 자세히 조사해야 해요. 그리고 오늘 밤에 할머니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확인해야 하고요. 내 방에서 뭘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CCTV가 있어요. 건물 입구와 복도에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젯밤에 미리 할머니 방 주변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뒀거든요.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구나 싶었어요. 이 형제들이 아니었으면 할머니는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증거를 수집하고 그들이 다시 저를 노리도록 유도하는 거야? 맞아요. 하지만 이번엔 우리가 준비된 상태에서 맞이하는 거죠. 차가 한적한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김동우 탐정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생각보다 제법 그럴듯한 사무소였습니다. 여기서 며칠 지내시면 돼요. 안전해요. 사무소 안으로 들어가니 의외로 넓고 깔끔했어요. 한쪽에는 책상과 컴퓨터가 있고 다른 쪽에는 소파와 간이 침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하루는 푹 쉬세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작전을 시작할 거예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긴 해요. 하지만 저희가 완벽하게 준비할 거고 할머니가 다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6명이 죽었어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동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어요. 할머니가 결심을 다지며 말했을 때 민호와 동우가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연쇄살인범 이은경을 잡기 위한 위험한 작전이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72세 박정의 할머니가 그 작전의 핵심에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새벽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바람은 더 이상 차갑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를 향한 희망의 바람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나 할머니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보험 사기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음모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탐정사무소의 작은 침대에서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처음엔 어디인지 몰라 당황했어요. 낯선 천장, 낯선 냄새, 낯선 소리들이 귀에 들려왔거든요. 아, 맞다. 어젯밤 일이 꿈이 아니었구나. 할머니의 머릿속에 어젯밤의 기억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민호의 다급한 목소리, 새벽의 도주, 그리고 며느리가 연쇄살인범이라는 충격적인 진실까지 말입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9시였어요. 생각보다 오래 잤습니다. 몸은 여전히 피곤했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했어요. 할머니, 일어나셨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무소 한쪽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응, 민호야. 고마워. 덕분에 좀 잤다. 아침 드세요. 형이 사다 놨어요. 간단한 김밥과 따뜻한 미숫가루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누군가의 배려를 받아봤을까요? 며느리 은경이와 살 때는
항상 눈치를 봐야 했고 혼자 살면서는 그냥 적당히 때우기만 했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챙겨주니 고맙네. 천만에요. 할머니가 건강해야 저희 계획도 성공할 수 있어요. 민호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속에 걱정이 섞여 있다는 걸 할머니가 느꼈어요. 그런데 민호야, 형은 어디 갔어? 형은 현장 조사하러 갔어요. 어젯밤에 할머니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러요. 할머니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내 방에서 정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1시간 후 동우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어요.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을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앉으세요. 동우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어젯밤에 할머니 방에서 정말 큰일이 벌어질 뻔했어요. 동우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어젯밤 할머니 방에서 녹음된 내용이었어요. 처음엔 문을 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발걸음 소리가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이런 대화가 들렸어요. 노인네가 없네. 뭐, 어디 갔어? 모르겠는데. 침대도 차갑고 한참 전에 나간 것 같은데? 이상하네. 이 시간에 어디를 갔지? 상훈이와 은경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남자 목소리도 들렸어요. 빨리 찾아야겠어. 혹시 눈치챈 건 아니겠지? 아니야. 할머니가 뭘 알겠어. 그냥 어디 나간 거겠지. 그럼 기다릴까? 언젠가는 돌아올 텐데. 아니야. 너무 위험해. 일단 철수하자. 그 후 다시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할머니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고 왔었던 거예요. 만약 민호가 깨워주지 않았다면. 그런데 할머니,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동우가 또 다른 파일을 틀었습니다. 이번엔 복도에서 녹음된 내용이었어요. 엄마가 어디 간 거야? 설마 눈치챈 건 아니겠지? 상훈이의 목소리였어요. 에이, 그럴 리가. 할머니가 뭘 알겠어. 은경이가 답했습니다. 그래도 이상해. 이 시간에 어디를. 걱정 마. 늙은이들은 새벽에 산책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 그럼 내일 다시 와야겠네. 응. 이번엔 확실하게 처리하자. 그 말을 들을 때 할머니의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상훈이가 정말로 자신의 죽음을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 말에 속아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말입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이미 각오한 일이야. 하지만 정말 괜찮지는 않았어요.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이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한 가지 더 확인된 게 있어요. 동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CCTV 영상을 분석해 봤는데 세 번째 남자가 누군지 알아냈어요. 누구예요? 김태민이라는 사람인데 이은경의 공범이에요. 이전 살인 사건들에도 모두 관여했었고요. 그럼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군요. 맞아요. 이 사람이 실제로 살인을 실행하는 역할을 해요.
이은경은 계획을 세우고 김태민이 실행하고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보험금을 받는 거죠. 완전한 분업 체계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들키지 않았던 거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현행범으로 잡기 위해서는 실제로 범죄를 시도하는 순간을 포착해야 해요. 그래서 할머니가 다시 돌아가셔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라고요? 네. 하지만 이번엔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한 상태에서요. 동우가 자세한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할머니가 오늘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평소처럼 생활하시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24시간 감시할 거예요. 할머니 방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와 마이크를 설치했고 건물 주변에도 저희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순간 이 버튼을 누르세요. 동우가 작은 리모컨 같은 것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걸 누르면 즉시 신호가 전송되고 30초 안에 저희가 도착할 거예요. 30초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것도 준비했어요. 민호가 작은 스프레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최루탄 가스예요. 위험한 상황이 되면 이걸 뿌리세요. 그러면 최소 1분은 버틸 수 있어요. 할머니가 그 작은 스프레이를 받아들면서 손이 떨렸어요. 정말로 생사를 건 게임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언제쯤 올까요? 아마 오늘 밤일 거예요. 어젯밤에 실패했으니까 더 이상 미루지 않을 거거든요. 할머니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위험한 일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도망간다면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죽일 것이고 다른 무고한 사람들도 피해를 볼 거예요. 알겠어요. 해보겠어요. 할머니가 결심을 다지며 말했을 때 민호와 동우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정말 용감하세요. 용감한 게 아니야. 그냥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뿐이야. 그 오후 할머니는 탐정 사무소에서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동우가 할머니에게 작은 귀걸이를 주었습니다. 이것도 송신기예요. 할머니가 어디에 있든 저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민호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무서우면 언제든 그만두셔도 돼요. 고마워, 민호야.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야. 끝까지 해보겠어. 저녁 6시 할머니는 다시 그 작은 빌라로 돌아갔어요. 8개월 동안 살았던 그 방으로 말입니다. 방 안은 어젯밤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이 방 곳곳에 카메라와 마이크가 숨겨져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할머니는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TV를 봤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언제 그들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밤 8시, 9시, 10시. 시간이 흘러갔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혹시 눈치챈 걸까요? 아니면 계획이 바뀐 걸까요? 할머니의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어요. 밤 11시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어젯밤처럼 격렬하지 않았습니다. 정중한 노크였어요. 할머니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왔구나. 누구세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상훈이야. 상훈이의 목소리였어요. 혼자 온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어요. 계획과는 다른 상황이었거든요. 은경이와 김태민이 함께 올 줄 알았는데 상훈이가 혼자 왔어요. 왜 왔어? 할머니가 문을 열지 않고 물었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 문 좀 열어줘. 상훈이의 목소리에서 피곤함이 느껴졌어요. 뭔가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상훈이가 서 있었는데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이 초췌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들어와. 상훈이가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이것도 연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엄마, 미안해. 상훈이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뭘? 모든 걸 알았어. 은경이가 뭘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상훈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은경이가 정말 끔찍한 사람이었어. 엄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6명이나 죽였다는 걸 오늘 알았어. 할머니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게 진짜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요? 어떻게 알았어? 경찰이 와서 알려줬어. 은경이를 조사하고 있는데 내가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다고. 상훈이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였어. 은경이 말만 믿고 엄마를 그렇게 대했던 거. 하지만 할머니는 쉽게 믿을 수 없었어요. 어젯밤 녹음에서 들은 상훈이의 목소리가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상훈아, 내가 정말 모르고 있었던 거야? 응, 정말 몰랐어. 은경이가 엄마를 싫어한다는 건 알았지만 그렇게까지 할 줄은. 그럼 어젯밤에 여기 온 거는? 상훈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젯밤? 난 어젯밤에 안 왔는데? 거짓말하지 마. 은경이랑 같이 왔잖아. 정말 안 왔어. 난 어젯밤에 집에 있었어. 상훈이의 반응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연기라고 하기엔 너무 진짜 같았습니다. 그럼 녹음에서 들린 목소리는 뭐였을까요? 갑자기 할머니의 머릿속에 무서운 생각이 스쳤어요. 혹시 상훈이를 닮은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상훈아, 혹시 은경이가 내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어? 뭔 소리야? 그럴 리가. 상훈이가 말하다 멈췄어요. 뭔가 생각이 난 것 같았습니다. 잠깐. 은경이가 성대모사를 잘해. 가끔 장난으로 내 목소리를 따라 하곤 했거든.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어젯밤 녹음에서 들린 상훈이의 목소리는 진짜 상훈이가 아니라
은경이가 흉내낸 것이었을 수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럼 정말로 상훈이는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나 많은 거짓말과 속임수가 있었거든요. 상훈아, 그럼 은경이는 지금 어디 있어? 모르겠어. 경찰이 와서 조사받은 후에 집에서 나갔어. 연락도 안 되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현관문에서 열쇠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경이가 왔어요. 그리고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2명분이었거든요. 할머니와 상훈이가 동시에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 진짜 위험한 순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할머니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2명분이었어요. 은경이와 또 다른 누군가였겠죠. 상훈이가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에서 당황과 두려움이 동시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상훈이가 정말 무고하다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을 거예요. 엄마, 숨어. 상훈이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할머니는 재빨리 침실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숨지는 않았어요. 상황을 지켜봐야 했거든요. 그리고 동우가 준 비상용 버튼을 손에 꽉 쥐었습니다. 거실 문이 열리면서 은경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왜 여기 있어? 은경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가면을 벗은 것 같았습니다. 은경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상훈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뭐 하긴,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지. 그때 또 다른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굵고 낮은 목소리였어요. 이 사람이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데? 김태민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몸이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걱정 마. 잘 설득해 볼게. 은경이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설득이라는 말이 전혀 평화로운 의미가 아니라는 걸 할머니도 상훈이도 알 수 있었어요. 상훈아, 앉아. 은경이가 명령하듯 말했어요. 상훈이가 주저하자 김태민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체격이 큰 남자였어요. 앉으라고 했잖아. 김태민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상훈이는 어쩔 수 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은경아,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경찰이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사람들을 죽였다고. 응, 맞아. 은경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어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6명. 아니, 이제 7명이 될 거야. 상훈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미쳤어? 정말 미쳤어? 미친 게 아니야. 계획적이었어. 은경이가 소파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김태민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김태민이 문 쪽으로 가서 서더니 팔짱을 꼈어요. 도망칠 수 없게 막고 있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했어. 외로운 남자들을 만나서 보험금을 타는 거였지. 그런데 생각보다 쉽더라고. 은경이의 목소리에서
소름 끼치는 차가움이 느껴졌어요. 첫 번째 남편 박철수는 정말 우연이었어. 차 사고로 죽었는데 보험금이 나오더라고. 그때 깨달았지.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 두 번째부터는 계획적이었어. 김영호 씨는 심장약에 독을 섞었고 이정민 씨는 등산 중에 밀어버렸지. 상훈이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토할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나도. 응, 너도 마찬가지야. 3억짜리 보험금 가입시켰잖아.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 내 어머니 때문에. 할머니가 몸을 더욱 움츠렸어요. 이제 자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집을 팔고 요양원에 가시면 간단했을 텐데 고집이 너무 세시더라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한 거야. 어머니부터 처리하고 그 다음에 너를. 상훈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미쳤어. 정말 미쳤다고. 하지만 김태민이 재빨리 상훈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반짝이는 것이 칼인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바로 끝장이야. 상훈이가 다시 앉았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경아, 제발 이러지 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시작? 이미 너무 많이 왔어. 되돌릴 수 없다고. 은경이가 차갑게 웃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어디 계셔? 아까부터 찾고 있는데. 할머니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들켰나 봅니다. 모르겠어. 내가 왔을 때 이미 없었어. 상훈이가 거짓말을 했어요. 할머니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은경이는 속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마. 분명히 계실 거야. 은경이가 일어나서 방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침실 문틈 뒤에 숨어 있었지만 곧 발견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상훈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엄마, 도망가세요. 김태민이 재빨리 상훈이를 제압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할머니의 위치가 들켰거든요. 은경이가 침실 쪽으로 다가왔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나와주세요. 은경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그 속에 섬뜩한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은경이와 김태민이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은경이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너무나 소름 끼쳤어요. 왜 이러는 거니, 은경아?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긴요? 어머님 때문에 계획이 복잡해졌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사고로 처리하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너무 고집이 세셔서. 그럼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요. 김태민이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손에 든 칼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할머니는 재빨리 주머니에서 동우가 준 버튼을 꺼냈어요. 하지만 김태민이 그것을 보고 재빨리 달려들었습니다. 뭘 하려고? 김태민이 할머니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버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다른 주머니에서 최루가스를 꺼냈어요. 그리고 김태민의 얼굴을 향해 뿌렸습니다. 아! 김태민이 눈을 감고 비틀거렸어요. 하지만 완전히 무력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틈에 할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버튼을 향해 몸을 던졌어요. 간신히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전송됐어요. 이제 30초만 버티면 됐습니다. 하지만 30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은경이가 할머니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제발, 이러지 마라. 할머니가 간신히 말했어요. 늦었어요. 이미 너무 늦었다고요. 은경이가 김태민에게 눈짓했어요. 김태민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다시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때였어요. 쾅! 현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여러 명의 발걸음 소리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엎드려. 동우의 목소리였어요.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태민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경찰들이 방 안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은경이는 체념한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은경, 김태민, 살인 혐의로 체포한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1시간 후 할머니는 탐정 사무소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아직도 손이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편안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생하셨어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고마워, 민호야. 너희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상훈이도 함께 와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였어. 괜찮아, 상훈아. 너도 속은 거야.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어요. 아들이 자신을 완전히 믿지 못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동우가 들어오더니 수사 결과를 알려줬어요. 이은경과 김태민 모두 자백했어요. 지난 4년간 총 6명을 살해했고 15억 원의 보험금을 가로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상훈 씨는 정말 몰랐던 것 같아요. 완전히 속고 있었던 거죠. 상훈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은경이 말만 믿고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은 믿고 싶어 하잖아. 할머니가 상훈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끝난 거야? 네. 두 사람 모두 종신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길고 긴 악몽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호가 물었어요. 할머니와 상훈이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4년 동안 멀어졌던 모자 사이였지만 이번 일을 통해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깨달았어요. 엄마, 우리 다시 같이 살까? 상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혼자 사는 게 좋아. 하지만 자주 만나자. 할머니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강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72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을 이겨냈으니까요. 그럼 적어도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상훈이가 말했어요. 그래. 그 정도는 괜찮겠네. 할머니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밖에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직 살아야 할 날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연쇄살인범 이은경의 마지막 계획은 실패로 끝났어요. 그리고 72세 박정의 할머니는 자신도 넉넉한 살림이 아니었는데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쇄살인범 이은경과 김태민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현재 이은경과 김태민은 종신형을 선고받아 다시는 세상에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상훈이 아들과 화해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는 이제 다른 어르신들을 돕는 일에 나서셨어요.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이상한 사람이 접근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주세요. 72세 박정의 할머니의 용기 있는 승리가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부모님 공경하고 착하고 지혜로운 며느님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